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제가 요 근래 에피소드에서 오프닝 소재로 시상식을 참 많이 언급했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기점으로 미국 시상식 시즌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LA 산불, 이것도 자주 언급했네요. 그만큼 심각한 대재앙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LA 산불로 인해 후보자 발표 등 시상식 관련 일정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와중에도 거리낌 없이 만천하에 후보자 명단을 당당하게 발표한 시상식이 있었으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대 라이벌이죠. 2024년 최악의 영화 그 우열을 가리는 45회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가 작품상과 연기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화는 무려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된 조커 폴리아드입니다. 최악의 작품상, 남녀 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웬만한 데는 이름을 다 올렸어요. 그 다음으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메갈로폴리스, 서브스턴스 데니스 퀘이드 배우가 주연을 맡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전기 영화 레이건, 그리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망조를 제대로 보여준 마담 웹입니다. 케이트 블란쳇, 케빈 하트 배우 주연 보더랜드까지 포함해서 앞서 언급한 5작품, 조커 폴리아드, 메갈로폴리스, 레이건, 마담 웹 5작품이 최악의 작품상 후보로 올랐는데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작품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프닝 소식으로는 새해 맞이 빡치는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91만 명이 늘어서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실적에 기여한 컨텐츠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과 오징어 게임 2를 꼽았습니다. 아니, 오징어 게임 2 덕분에, 우리 훌륭한 K 컨텐츠 덕분에 넷플릭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게 뭐가 빡치는 소식이라는 거야.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겠답시고 전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하겠답니다. 광고 요금제는 월 6.99달러에서 7.99달러, 광고 없는 표준 요금제는 월 15.49달러에서 17.99달러, 4K 시청이 가능하고 4명 동시 시청이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22.99달러에서 24.99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5,000원,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겠답니다. 인상에 적용을 받는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4개국 뿐인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 요금에도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죠. 원래 2023년 10월에 넷플릭스가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19.99불에서 22.99불로 인상한 전례가 있어요. 그때 한국은 예외였거든요. 거주지가 다른 사람과 더 이상 계정 공유 안 되게 막고 계속 쓰고 싶으면 돈 더 내라 해서 이게 무슨 예외야 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여튼 표면적으로는 인상국가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받은 거긴 하니까 2021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국내 넷플릭스 표준 요금은 13,500원, 프리미엄은 17,000원인데 결국 이번에는 가격이 인상될지 인상되겠죠 뭐. 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어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참나. 마지막 오프닝 소식은 복동이는 물러거라! 입니다. 높은 예매율로 이번 설 극장가 초반 우위를 점한 검은 수녀들 관련된 얘기인데요. 개봉을 앞두고 의뢰 그렇듯 언론 시사회, VIP 시사회 등 각종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의 스핀오프로 세계관 확장하는 데도 용이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보신 분들 평이 조금 거시기 했나 봐요.
극장 나들이 한 번이라도 할까 말까 해진 오늘날 초반 입소문 잘못 나면 그대로 망테크 탈 위험이 예전보다 더 커졌으니까 아무래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겠죠. 괜히 우호적인 반응 전파하려다가 잘못 엮이면은 이거 바이럴 업체 낀 거냐, 댓글 알바 푼 거냐 욕망 먹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 마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검은 수녀들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이 시사회 반응 직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영화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 영화 중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영화라고 확신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겼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레인 오빠 님께서 남기신 명문 술 한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잘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동이 원복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 글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남겨서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는 말 공감하는데 이런 글 올리는 것 자체가 신뢰를 깎아먹는다. 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냐?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 끝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분 인스타 가보니까 본인이 참여한 영화 아주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 같으신데 현재까지 예매량이 13만 장이라던데 부디 일각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극장에서 개봉하는 즉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송혜교, 전여빈 이 두 배우 팬이라서? 아니요. 알고리즘 타야죠. 바이럴 됐을 때 올라타야 조회수 하나라도 더 빨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검은 수녀들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간만에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카르페12님께서 2025년에도 꾸준히 방송 올려주셔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영 흥행에 신통치 않네요. 검은 수녀들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려고 예매해 두었는데 영 평이 안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검은 수녀들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좀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르페일리님의 우려와는 달리 검은 수녀들 기깔나게 뽑혔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오는 설날 세뱃돈 받으실 짬이면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을 줘야 될 짬이시면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애들도 이 장난이 아닌 게 배춧잎을 보잖아요? 표정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벌써부터 애들이 배춧잎하고 신사임당을 구분한대? 참나. 가정교육이 아니겠죠. 애들도 다 아는 겁니다. 10,000원 한 장으로는 얼마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 훌륭한 우리 나라님들 덕분이다. 에라이씨. 이 훌륭한 나라님들 덕분에 신사임당 하나씩만 줘도 이 통장 금방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까르페일리님께 최대한 지출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애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줍니다. MSG 진짜 하나 안 치고 예전에 조카 앞에서 봉투 3장을 딱 깔아놨어요. 그러고 조카야, 인생은 선택이야. 네가 뭘 뽑느냐에 따라서 1,000원, 10,000원, 50,000원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 라고 했었습니다. 결과는 봉투에 넣어놔도 이놈 새끼들 신사임당을 귀신같이 찾대요. 누구 닮아 그러는지 굶어 죽을 일 없어서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한두 명이 50,000원을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1,000원을 뽑아도 아이고 우리 철수 운이 없네. 그러니까 잘 보고 뽑았어야지. 어떻게 잘 봐요? 엉엉 하면서 이제 알아서 어른들이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세이브했다는 거. 야, 조카들한테 그러고 싶냐? 이미 어른들한테 숱하게 들은 말이라 타격감 없고요. 여러분 가족도 아니죠? 신경 끄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와서 시빌워 에피소드에 크리스토프 8768님께서 처음 본 채널인데 좋네요. 원고가 좋고 이야기도 공감가게 구수해서 비디오 클립 하나 없는데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제 입으로 이런 댓글 읽으려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디오 클립 하나 없는데 시각적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즘 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58번째 에피소드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딱 보기 너무 좋은 설 특선 에피소드로 다룰 걸 후회하는 장손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 장손은 각본도 집필한 오정민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영화처럼 실제로 대가족 아래에서 장손으로 자란 감독의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인 가족상과 한국의 역사적인 요소를 작품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노력이 빛을 제대로 발한 것 같고요. 처음 이 시나리오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20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지지고 볶던 대가족이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유가 뭘까를 알아보다 보니 그가 몰랐던 가족 간 이런저런 묵혀있던 갈등이 터져나온 것을 알게 됐답니다. 이 갈등은 왜 일어난 걸까를 또 알아보고자 시나리오 집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하나의 예술 상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다네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그리고 마음 다잡아가면서 글을 써내려 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력 덕에 이동진 평론가가 꼽은 2024 올해 한국 영화 1위에 꼽히는 쾌거라면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의 국내 영화 평단에서 장손을 1위 혹은 상위권에 올려놨고요. 평가뿐 아니라 흥행도 총 제작비 6억 원 독립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개봉 50일차의 누적 관객 수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개봉한 한국 독립영화 중 대형 배급사를 끼지 않고 3만 이상 관객을 모은 작품은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고화성 배우 주연의 한국이 싫어서, 장손 두 작품이 전부입니다. 한국이 싫어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고화성이라는 흥행 촉매제가 있었지만은 이에 반해 장손은 맨 땅에서 일궈낸 성적인 만큼 더욱 뜻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손의 출연 배우로는 어디서 많이 본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조부모부터 부모 자식까지 드라마와 영화, 연극 각종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배우들이 다 나오시는데 연기력으로만 치면은 이 작품이야말로 어벤져스죠. 그럼 한 분 한 분 살펴보자면 영화 관상의 오프닝과 엔딩을 수놓은 노인 한명회 역을 맡았던 우상전 배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할머니로 출연했던 손숙 배우, 영화 헌트 후반부에서 이정재에게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져 극에 분기점을 제공했던 오만석 배우, 한국이 싫어서에서 고화성 남친의 어머니 역할로 나왔던 안민영 배우, 영화 세자매 속에서 맡았던 엄마만큼이나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역할로 분한 차미경 배우, 실제로도 부부 사이인 서현철, 정재은 배우,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펜트하우스 사는 다크웹 운영자로 분했던 강승호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곧 다가올 설날 우리 집 명절 풍경 .avi 끝이라 하고 넘겨도 무방합니다. 줄거리의 큰 흐름보다는 우리네 가족 모습처럼 인물 개개인의 얽히고 설킨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작품이라서 일단은 작품을 먼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줄거리 요약을 그럼에도 어찌저찌 좀 해보자면 영화 대가족 기억하시죠? 제사를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랑 트러블이 생겨 출가한 아들. 출가한 아들에게 웬 자식 새끼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손주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출가, 네가 내 자식이라고? 설정만 빼고 평만옥 식구가 대구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현재까지 지지고 볶고 살았다면 이 영화 장손의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평만옥은 만두 가게죠? 여기는 두부 공장입니다. 오정민 감독 아버지가 실제로 두부 공장을 운영하신대요. 영화 속 두부 공장의 로케이션 장소이기도 하고요. 외관은 거창이고 내부는 대구인데 어느 곳이 오정민 감독 아버지 공장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여튼 두부 이게 참 만드는데 손 많이 가고 쉽게 상하고 잘 부서지기까지 하고
우리 가족 보는 것 같죠? 예. 이 두부 공장을 세운 인물이 할아버지 승필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고 아내 말려와 두부 공장을 운영한 끝에 대구 경북에서 나름 잘 나가는 식품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2대 독자 태석에게 공장을 물려준 지 오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공장을 들러서 집 바로 앞이에요. 잘 돌아가나 확인해보곤 하죠. 태석은 아버지만큼이나 공장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잘 돌아가긴 해요. 잘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지. 두부 공장 대표는 태석이지만 실무자는 태석의 누나 혜숙과 아내 수희입니다. 태석과 수희의 사위 재호가 현장 책임자이고요. 딴 사람에게 맡겨놓고 태석은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술이나 마시고 가끔 가다 고스톱 치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석에게도 나름 아마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단어일 겁니다. 나름. 사정이 있는 게 옛날 사고방식 가진 승필의 독자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법관 되려고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분들 대학 다니실 때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80년대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석도 학생운동에 동참했다가 아마도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도 술에 잔뜩 취한 채 잠들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면서 잠꼬대를 할 정도입니다. 태석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고요. 제삿날을 앞두고 승필네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30도를 넘는 땡볕 더위에 이 집안 여성들은 말려의 지휘 아래 전 굽기에 한창입니다. 손녀딸이자 임산부인 미화가 더운데 에어컨 좀 틀자 라면서 할머니를 보채지만 말려는 선풍기 바람 세기만 높일 뿐이죠. 말려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굽고 있는 전? 밤에 해야 되는 제사? 아니죠. 3대 독자, 하나뿐인 손주놈, 미화의 동생, 성진이 언제 오느냐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진은 하고픈 배우 일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은 단역 배우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진이 집에 도착하자 말려는 아이고 우리 손주 덥겠다 라면서 미화가 틀자고 할 때는 무시했던 에어컨을 냉큼 틀어줍니다. 승필 또한 너만 묵으라 하면서 간식 봉지를 슬쩍 내주기도 하고요. 세간의 주목, 이 같은 관심, 이 내심 부담스러운 성진은 제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어르신들의 협공에 의해서 좌초되고요. 이거는 제 모습 보는 줄 알았어요. 곧이어 성진의 귀티 풀풀 나는 작은 고모 옥자와 남편 동우가 벤츠를 끌고 승필 집에 도착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곧 베트남으로 이민 갈 예정이에요. 마지막 인사차 들른 거고요. 미화가 성진을 보챈 끝에 무조건 12시 자정에 제사를 치르기로 한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밤 9시에 열리게 돼요. 그러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공장 운영 방식을 두고 승필 태석 부자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아버지만의 운영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저만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진이 요놈이 공장 물려받으면 또 저놈만의 운영 방식이 있는 거고요. 라고 태석이 말을 하자 성진이 나 두부 공장 안 할 거야. 또 이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제삿날 다음날 성진은 마을 앞까지 마중 나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뒤로 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얼마 후 두 분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성진은 접하게 되는데 과연 어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오정민 감독 경험 따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님 반대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막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삐져나오게 될까요? 두부공장 경영권은 핏줄인 성진에게 돌아갈까요? 아님 현장 책임자로서 쇠가 빠지게 일해온 재호에게 돌아갈까요? 대구 경북의 두부 패권을 두고 남매 간 치열하게 벌어지는 수싸움, 그 승자는 지금 알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장손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닙니다. 다큐입니다. 그 정도로 배우들 연기가 진짜 살벌해요. 이 잘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재연극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같아요. 예, 그분들 같아요.
대구 경북에 잘 나가는 두부공장, 인간극장 찍으러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배우분들의 연기 합이 참 좋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다룬 영화에서, 가족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당연히 연차 높은 배우들은 생활 연기 너무나도 잘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젊은 배우들, 손자, 손녀 역할 맡은 배우들의 연기 톤이 좀 어색하다, 튄다, 조화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들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당장 주말 드라마만 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장손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진 역을 맡은 강승호 배우도 그렇고 미화 역을 맡은 김시은 배우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히게 녹아듭니다. 연극판에서 익힌 연기 스킬이 여기서 10분 발휘돼요. 촬영 기간 동안 합숙을 했대요. 이 합숙 기간 동안에 워낙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찐 가족 바이브를 나타내게 된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중 배경은 대구인데 경상남도 합천에서 배우들이 단체로 합숙을 했대요. 숙소에서 촬영장 마을로 같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래서인지 이 연기 호흡, 티키타카, 기가 막힙니다. 배우들 애드리브가 적극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할머니 장례식 끝나고 부조금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아빠는 내 것 따로 빼놔라잉 하고 있고 고모부는 실없는 농담 던지고 있고 누군 얼마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부조금 액수 따라서 미묘한 신경전, 긴장감이 맴돌고 이 장면이 애드리브가 하나 없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장면이래요. 마치 재즈처럼 툭툭 던지면은 알아서 톤하고 호흡 조절해가지고 후두루뚝딱 장면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연기 얘기 잘 안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기본값이니까. 못할 때나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셨네요 하고 끝. 이렇게 선언하고 넘어가는데 가끔가다 제 지난 에피소드들 들어보셨으면 가끔가다 이건 배우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연기 잘했네, 수준이 아니다, 이건 그 너머 어떤 경지에 오른 것이다 라고 제가 연기 칭찬을 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손숙 배우는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았고요. 술 취한 채 난동 부리면서 하소연하는 태석?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명절날 모여서 술 한잔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한 번씩은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소연하는 큰 고모나 울먹이면서 진심 전하는 어른들이나 이거는 사료, 무형문화재 수준입니다. 당장 설날에 극중 배경되는 대구 경북에 있는 아무 집안이나 들어가서 라이브 스트리밍 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장손 저작권 위배했다고 유튜브에서 영구정지 때릴 겁니다. 그 정도예요, 이 영화가. 그만큼 곳곳에서 디테일이 참 묻어나 있고 살아 있습니다. 작은 설정 하나하나까지 그때 그 시절 혹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부장적 문화, 보수적인 집안 색채 또렷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사도 그렇고 인물 설정도 그렇고 그 인물의 성격을 정말 제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서현철 배우가 맡은 성진 입장에서는 작은 고모부죠. 참 친숙하더라고요. 이 집안의 외지인으로서 식구들끼리 분위기 쎄해질 때마다 분위기 녹일 겸 툭툭 한마디 던지는 모습에서 제 고모부 중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고모부들 공통점인가? 싶더라고요. 예. 또 화면 구도도 꾸준히 대비되는 이미지를 비춰줍니다. 잊을만 하면 비춰주고 잊을만 하면 보여줘요. 푹푹 찌는 날씨에 전 굽기 바쁜 집안 여자들 뒤로 하고 자기 방에서 맥주 홀짝이면서 고스톱 치는 남자들 보여주고, 장례식장의 그 차분한 식당이라고 하나요? 홀이라고 하나요? 육개장 먹는 곳. 거기 뒤로 아이고 하면서 부둥켜 앉는 유가족들 하며 참 대비되는 이미지가 주는 씁쓸함 그리고 유머, 즉 블랙 코미디가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가지고 낄낄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 이름도 의미심장해요. 장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의 이름은 오말려, 남편 승필에 비해서는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때 그 시절 여성들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오말려처럼 큰 고민 없이 지은 듯한 경우가 은근히 많죠. 어려운 한자도 일필휘지로 써내는 승필과 달리 말려는 간단한 한글 문장도 쓸 줄 모르죠. 이름으로 보아, 한글을 잘 모르는 걸로 보아 젊은 날 어떤 결혼 생활을 했을지 대충 짐작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말려가 두부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앉아있는 모습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두부공장이 있기까지 기여율을 따진다면은 말려의 기여율은 승필 못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전리품? 이런 거는 전부 다 승필이 독차지를 했잖아요. 말려라는 이름과 참 운명이, 그녀의 운명이 이토록 가슴 아프게도 매치되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이 어린 여성의 이름은 늘봄이죠. 미화와 재호 사이에 난 딸.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계절이 봄인데 겨울 끝자락에 늘봄이가 태어났잖아요. 과연 늘봄이는 자기 엄마와는 달리 마음껏 에어컨을 켜고 엄마 바램처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심 어린 호기심을 안겨주더라고요. 그 늘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장손이라는 영화는 분명히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남성들을 덮어놓고 욕하지는 않아요. 괴물인 것 마냥, 우리 사회의 해악인 것 마냥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의 이해하려 들면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이유가 있어요. 승필은 살아있는 근현대사죠.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선망 증세가 더 심해진 와중에도 유년 시절 배워야만 했던 일본어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죠. 그 후에 삶이 좀 피나 했더니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이런 그의 인생사를 들어보면은 승필이 왜 핏줄과 전통에 집착하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마냥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가족에서 한문옥이라는 인물이 마냥 꼰대처럼만 보이지 않았던 이유와 맥이 유사하죠. 그러면은 양우석 감독이 장손을 베낀 거냐? 혹은 반대로 장손을 집필했던 오정민 감독이 양우석의 대가족을 베낀 거냐? 아니죠.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셨으니까 승필과 문옥 같은 그리고 말려 같은 캐릭터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마냥 덮어놓고 욕할 수는 없더라. 아유 꼰대 할아버지야. 저런 가부장적 할아버지 정말 답답해 죽겠어.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영화가 슬쩍 관객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태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법대 가고 다리 다친 뒤에는 사진사 하다가 두부공장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 아버지랑 사이가 대면대면하죠. 두부공장 현장 관리자였던 큰 고모부는 태석 대신에 성진이를 데리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죠. 워낙 성진을 아끼는 마음이 커서 태석 대신 갔다지만 누가 가야 안 가겠나? 그러자 성진 엄마 수희가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래도 아바이 같은 사람이 가야 안 가겠나? 같은 집안 분위기를 저는 무시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현재 현장 관리자인 성진의 매형 재호는 핏줄에 밀려서 공장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진은 뭐 두부공장을 물려받고 싶긴 합니까? 장손 속의 남성들은 대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극중 여성 입장에서 보면 타의에 의한 삶? 사치죠. 그들에겐 선택권 따윈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현대사회가 녹아있는 장손 세계관 속에서 남성들이 단순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영화가 설파한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에서 억압받으며 선택권 따윈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들과 선택권이라고는 선대가 정해준 것밖에 없던 남성을 보여주면서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영화는 묻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성진이나 옥자처럼 마을을 떠나던가 옥자마저도 사업가와 결혼한 끝에 얻어낸 자유이긴 하지만 해숙처럼 집을 불태워서라도 연을 끊는 방법 등이 있겠죠. 성진 부모님이나 미화 재혼의 가족이 이런 방식을 택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당장 두부공장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택하겠어요. 그러면 기존 터전 속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해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영화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시대를 상징했던 마냥 찬양할 수도 그렇다고 덮어놓고 비난만 할 수 없는 할아버지가 퇴장을 하시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까는 모르겠지만 이 할아버지 퇴장 장면 저는 장손이 보여준 화면이야말로 2024 모든 영화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영화 속 화면을 보는 내내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민호 감독이 떠올랐는데요.
아리 알렉산이 몽골 사막이 어쩌고 저쩌고 제작비가 300억 원이 들었네. 다 소용없다. 제가 하얼빈 에피소드에서 화면 때깔 기가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때깔이 영화 메시지와 따로 논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영화는 고동치는 내면을 강조하는데 화면은 웅장하기 그지없으니까 이건 마치 내면의 아름다움 강조하면서 주인공 커플이 중요 분기점 맞이할 때마다 잘생긴 남자만 나오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와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장손 화면은 영화 때깔, 메시지, 감정, 여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연광을 활용해서 담아낸 고뇌에 찬 성진의 모습은 그의 복잡 다단한 심경을 대번에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요. 익스트림 와이드샷으로 담아낸 마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어요. 마지막 롱테이크 장면, 할아버지의 퇴장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영화는 할아버지의 행방을 두고 관객에게 소소한 긴장감을 안겨주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풍광 죽이는 곳에서 비싼 카메라를 찍어 제낀다고 내러티브가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미노 감독께서 장손을 보시고 좀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정민 감독, 다음 작품이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됩니다. 나이도 30대 초중반이시더라고요. 아직 창창하시니까 다음 작품은 판타지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째 파수꾼 찍고 사냥의 시간으로 돌아온 윤성현 감독이 아른거리긴 하는데 2월에 쿠팡 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는 뉴토피아 화이팅이고요. 왜 이렇게 기대가 되냐면 장례식장 장면, 그러니까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례식장 장면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누가 죽었을까를 긴장감을 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영정사진을 성진이 가리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누군데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손하긴 하지만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긴장감을 일으키고 재미 포인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보면서 야 감독 연출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 두부공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갈까? 두부공장 안으로 들어갈까? 나중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산소 방향으로 간 거라곤 하던데 결국에는 다들 짐작 가능하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그게 마치 산소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객들에게 한 시대가 이렇게 퇴장한다라는 것도 전달을 해주고요. 정말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유머, 블랙 코미디 이것도 은근히 좀 터지더라고요. 빵빵. 우선 제사할 때 고모들끼리 야 저거 외국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농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해라 이러잖아요. 그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고 친숙해가지고 빵 터졌었고 장례식장이 여러모로 블랙 코미디의 향연이었는데 작품은 전혀 웃기려는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더라고요. 할머니 영정사진을 놓은 그 장소 뒤에 이제 벽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붙어 있잖아요. 삼가의 시읒하고 명복의 비읍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읒 비읍이 떨어져 있어요. 씨바 이게 무슨 촌극이야.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네. 옥자가 오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잖아요. 장례식 참여하려고. 그때 유가족들이랑 부둥켜 안으면서 울잖아요. 그때 다른 어르신이 와가지고 곡소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내 따라 해봐라. 아이고 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빵빵 웃으면 되긴 하는데 괜히 그렇게 웃으면 불경스러운 거 같아가지고 우참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조금 다 장례식장에서 온갖 블랙 코미디가 다 벌어지네. 부조금 나눌 때 아빠한테 200만 원이나 들어오니까 아빠가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렇게 돌아오네 라고 하면서 막 한창 가오 좀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300만 원 하니까 곧장 아버지가 셧다마우스 하시면서 이게 300?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 연기 합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각본 실력도 그렇고 연출 능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장손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쉬운 점이 딱 하나입니다. 근데 꽤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 방인데요. 이런 가족 일화를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래 당장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돈 주고 보냐 하실 수 있어요.
곧 설날에 집 내려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돈 주고 보냐? 장손을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 의견이 대부분 이렇기도 하더라고요. 또 주인공 장손, 성진의 시각으로 영화가 구성되고 전개되다 보니까 내 입장에 따라 주인공의 행동과 결말 등이 다 안이 꼽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영화 장손 속 제삿날 풍경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조부모께서 저를 다른 사촌들에 비해서 특히 더 아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진에게 쉽게 몰입할 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통장을 주신 적은 없고요. 예. 저는 이처럼 성진에게 쉽게 몰입했지만 저의 이런 가족 환경 때문에 성진의 누나 미화 같은 입장에서 혹은 성진의 엄마나 큰고모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애초에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짜증나고 열받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80년대 학생운동 하신 분들 중에 당시에 그 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일부러라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PTSD 같은 게 올라와서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워낙 험한 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드라마로라도 영화라도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외면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예로 많이 다른 얘긴 한데 피식대학의 한사랑산악회 있잖아요. 열정 그거 이거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죠? 부모님들이 야 이걸 왜 보냐 하세요. 이게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어. 왜? 당신들의 일상이시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면 장손이라는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탐탁치 않은 작품일 수도 있고 내가 왜 봐야 되나 라는 생각 나 그냥 이거 말고 넷플릭스 새로 나온 거 볼래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검은 수녀들 볼래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아쉬웠던 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장손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영화 장손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정말 괜찮은 영화고 왜 이 작품이 2024 최고의 한국 영화로 이동진 평론가를 비롯한 유수의 평단에서 꼽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보면 한국 상업 영화가 제 구실을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결과물만 놓고 보면 2024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히는 데에 전혀 이질감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장손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봄이에겐 봄이 올까? 입니다. 할아버지가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 늘봄이가 장손 집안에 찾아왔죠. 늘봄이 부모는 아마도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희는 성진이 두부공장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고 아버지 태석도 내심 아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죠. 현장 관리자인 재호가 성진 큰 고모부가 그리 될 뻔했던 것처럼 공장 대표가 될 확률이 높죠. 설령 태석이 기어코 성진에게 물려준다 해도 좋기 1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늘봄은 어디서 자랄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는 대구 그 마을에서 크겠죠. 할아버지가 퇴장하고 한 세대가 물러나게 됐지만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그 마을에는 그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 보수적 색채가 남아 있을 거고 그런 색채 아래 늘봄은 크겠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마을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늘봄은 그럴 수가 없죠. 아기라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과연 늘봄이 봄이에게는 봄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씁쓸한 마음과 함께 봄이에게는 봄이 올까? 라는 한 줄 평을 남겨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송혜교, 전여빈 배우 주연의 검은 수녀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8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